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90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청을 위해서 화질을 720 이상으로 설정해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잠깐 보면 자, 매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 빼면은 매출 총익,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밑에 판관비 빼면은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죠? 근데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영업이익 밑에 보면은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있어서 얘네들을 빼면 여기서 더하고 빼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서 여기서 법인세 빼서 단기 순이익 나오는 게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업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자, 매출액은 뭐라 그랬었죠? 회사의 영업과 관련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영업의 비용이겠구나라고 추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항상 이론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것처럼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들을 쭉 나열하셔서 어떤 게 영업의 비용인지 익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핵심은 요거거든요. 요 문제의 핵심은 요거예요. 자,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었는데 정상적인 건 어떻게 한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다. 요걸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복리후생비는 아니고 감가상각비도 아니고 얘는 제조 원가나 판관비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맞고요. 외환자산도 영업의 비용이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비정상적인 거니까 어떻게 된다? 정상적인 거는 매출 원가에 표시되고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표시된다. 자, 그리고 급여는 제조 판관이죠. 그래서 합계는 이자 비용, 외환차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더하면 300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여러분들 저는 요거는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어디 취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가 자, 일반 회계 기업 기준을 쓰긴 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전부 다 IFRS 국제회계 기준을 써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 쓰는 용어랑 우리가 갭에서 쓰는 용어랑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개념체계가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인데 자,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다 외워서 풀기보다는 그냥 말로 이해해서 찍는 거는 좀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푸는 걸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자,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들을 예상하는데 정보가 활용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기 재무제표를 가지고 반기 이익은 올해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예상하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예측 가치가 되겠죠. 그냥 읽어보고 당연히 이거겠지라고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목적 적합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익이익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이익금은 감소한다. 네, 이익이익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익금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익이익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익이익금을 얼마를 줄이고 자본금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은 증가하게 되고, 그쵸? 자본의 증가는 어디 있다? 대변이 있죠. 이익이익은 감소한데도 자본이니까 차변의 감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제서의 개정 과목 순서 반복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매일매일 쓰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아두신 다음에 문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쵸? 그래서 액면가액 자본금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액면가 100원짜리를 10주를 발행했다. 그럼 자본금 얼마다? 1000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액면가 100원짜리 10주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9,000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발행가액은 10,000원이고 액면가액은 1,000원이니까요.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 이 차례를 조정하는 계정이 맞겠습니다. 자, 3번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연금은 당기 이익연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 맞고요. 자, 4번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보면 순자산은 뭐냐면 자본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산은 뭐죠? 부채 플러스 자본. 근데 이 부채를 이렇게 넘겨주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내 거에서 남의 몫을 뺀 거를 순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자본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답은 4번인데요. 증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순자산 자본의 증감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잠깐 볼게요. 자, 주식 배당은 이렇게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55만 원을 했다고 하면, 자, 일단은 주식 배당 결의를 했어요. 그럼 미처분 이익연금 줄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얘도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 내에서 증감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요. 얘도 자본 계정이고 얘도 자본 계정이죠. 그래서 자본의 변화는 없고요. 자,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상증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을 전입할 수 있고요. 이익준비금도 잉여금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어요. 얘는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데요. 이것까지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자, 주식 배당을 하거나 무상증자가 해도 뽑게 되면 자본의 계정 과목이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자본의 계정 과목이 차변에 들어왔다 대변에 나가니까, 대변에 들어왔다 차변에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순자산의 변화는 없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다음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요거는 말뜻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런 도착지 인도 조건, 선정지 인도 조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인코텀즈라고 해요. 정확히 하게 되면 인코텀저 R하고 2010인가 이게 이제 조만간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코텀즈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FOB, CIF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 독착지 인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누가 위험 부담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돼 있는 것들인데 요거까지는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얘네가 재고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만 알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요. 자, 독착지 인도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도착을 했을 경우에 내 거가 되는 거고,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선적지가 중국에서 배에 싣는 거를 우리가 선적이라 그래요. 배에 물건을 싣는 거를 선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이 물건을 실으면은 내 거란 뜻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물건이 여기까지 오면은 내 거란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은 내 재고가 아니겠고 선적지 인도 조건은 내 재고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위탁 상품 수탁자 참고본안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누군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걸 위탁 상품이라고 하는데, 위탁 상품의 매출을 언제 인식한다? 고객이 가져갔을 때. 그래서 수탁자의 창고에 있을 때는 내 재고가 맞는 거가 되겠고요. 시성품인데 구매의사 표시가 없으면 내 재고고요. 구매의사 표시가 있으면 내 재고가 아니죠. 그래서 없음이니까 얘도 나의 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래서 답은 3번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에요. 그래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6월 1일, 8월 1일, 9월 1일 분개를 해볼 건데 요건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분개도 다 해야 되고 이 분개에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가진 계정 과목을 또 골라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요. 자, 6월 1일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인데 단기간 보유할 목적은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다 단기 매매 증권에 이 취득 부대 비용을 뭘로 처리한다?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매도하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을 뭘로 처리한다? 얘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요.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은 비용 처리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예요. 너 이거 아니 모르니. 원래는 보통 문제를 낼 때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여기는 거기다 플러스 너 중간 배당금 회계 처리도 할 줄 알아? 까지 물어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6월 1일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취득가액, 그쵸?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52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 얼마? 만원. 그래서 현금이, 보통 예금이 이렇게 나간 거,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냥 8월 1일날 중간 배당금이니까 얘는 뭐다? 배당금 수익. 그쵸? 그래서 배당금 수익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날 주식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5,200원에 취득한 거를 5,100원에 처분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내가 취득한 거 52만원을 다 없애주시고 돈 들은 거 얼마? 51만원. 나머지 차액은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에서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보다 자산, 얘도 자산, 얘도 자산, 자산이니까 자산은 다 이렇게 지워버려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되냐면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수수료 파는 뭐다? 비용이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비용.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항목, 단기 순이익의 마이너스 항목이 되겠고요. 배당금 수익이니까 얘는 플러스 항목이 되죠. 그래서 더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 핵심 뭐다? 이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만약에 얘를 단기 매매 증권에 넣었으면 아이고, 이거 제가 분기가 조금 잘못됐네요. 52만 1,000원이 아니라 53만 원인데. 네, 죄송합니다. 일단 빨리 넘겨볼게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요거였었어요. 너 이거 아니 모르니. 그래서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도 바뀌었겠죠. 그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답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53만원 하고 처분 손실 2만원 하니까 답은 똑같이 3번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요거 지급 수수료 판관으로 처리한다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다음의 내용을 수정분기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그래서 DB형인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한 외부 금융기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DB형으로 처리했는데 기업은 DC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 DB형으로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DC형 회계 처리를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DB형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왜냐면 DB형은 뭐냐면 사회에서 운용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채이긴 하지만 부채의 차감계정이라 그랬었어요. 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DC형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회사가 바로 지급하면 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랬었죠. 퇴직급여 인식하고 그냥 땡 처리. 그러면은 자, 원래 DC형으로 해야 되는데 DB형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대변으로 오게 되고 얘를 차변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 찾아보니까 3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인식하면 되니까 얘는 대변으로 와서 없애주고 얘를 인식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은 서울의 제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나간 거를 먼저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매입은 뭐죠? 들어온 거, 매출은 나간 거, 매입은 들어온 거죠. 자, 기초재고가 20개 있었는데 나간 거를 없애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다행히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쵸? 매출한 거가 20개인데 기초재고도 20개 있으니까 얘를 그냥 바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재고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냐면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10개 곱하기 120원 더하기 10개 곱하기 140원에서 2,600원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여러분들 유동부채인데요. 유동부채가 뭐죠? 1년 이내에 되는 부채. 그쵸? 1년 이내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예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1년이다. 그럼 1년인 거와 아닌 거를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외상매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미지급 비용, 선수금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장기차입금 중에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뭐냐면, 장기차입금인데, 장기차입금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6년으로 내가 빌렸는데, 자, 2020년에 잠시만요. 다시 해야겠네. 2020년 12월 30일까지 빌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만기가 2년짜리였는데 2019년 말로 되면 만기가 1년이 되죠. 그러면은 장기차입금 어떻게 한다? 유동성 장기부채를 우리가 수정분기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의 뜻은 뭐냐면은 원래는 장기차입금이었는데 1년 이내에 도래할 금액이 30만원이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해준다는 뜻이라고 했었었죠. 자, 그래서 유동부채 보면, 자,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맞고요. 단기차입금도 유동부채 맞고, 선수금도 유동부채 맞고, 장기차입금은 유동성 장기부채 30만원만이고 미지급 비용도 맞으니까. 자,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외상매입금 10만원, 단기차입금 15만원, 선수금 7만원, 미지급 비용 5만원, 유동성 장기부채 30만원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일 제조간접 배부 차이는 만원 과대 배부되었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일 때 예정 배부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가 이론에서 제가 이런 표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요거였죠.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배부한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 말 문제, 즉 막 서술되어 있는 문제도 있죠. 거기서 실제 배부율, 예정 배부 요거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조간접비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배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이 얼마냐 문제에서 4만원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예정 배부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이 4만원이고 예정 배부액은 5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자, 배부 차이는 실제 발생한 금액과 예상한 금액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는 5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4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과대배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정을 5만원을 배부했는데 실제 발생한 게 4만원이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 발생한 것보다 만원을 과대배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대배부되는 거고, 거꾸로 실제가 예정보다 더 크게 되면 과소배부라고 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기준을 뭘로 잡냐면은 실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랑 예정을 비교하는데 실제가 더 작으면은 예정 배부액이 크니까 과대 배부가 되는 거고 실제가 더 크면은 과소 배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발생이 4만원인데 투입 시간이 2000시간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건데 실제 배부 기준과 실제 배부율, 그래서 실제 원가가 4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자, 배부율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배부율이 아니라 배부 기준으로 나게 되면 배부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4만원을 2000시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위당 20원이 배부가 되었구나. 근데 우리가 예상한 건 얼마였다? 2000시간을 했었으니까 25원으로 예상했는데 20원만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예정 배부율은 25원이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에요. 단골 문제죠. 제가 이론 강의에 넣었던 표를 삽입을 해봤어요. 지금 완벽하게 매칭되진 않는데요. 일단 설명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 중 대량 생산이었다. 대량 생산이니까 전자제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는 제조업, 그쵸? 요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완성품 환상량. 왜냐하면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가 총 몇 개를 만드는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 계산할 때. 그리고 공정별로 원가 계산합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반대로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쵸?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에 적합하고요.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문제의 핵심은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제조 지시나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핵심까지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분, 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인데 서로 바뀌었죠? 자, 업종도 서로 바뀌어 있네요. 자, 원가 집계, 공정 및 부분별 집계,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작업별 집계가 많겠고요. 4번 장점은 종합원가 계산은 경제성 및 편리함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바뀌어 있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1번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원가 강의에 있던 내용을 발췌해서 밑에다 붙여봤습니다. 위사결정과 관련된 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원가는 원가냐면 기회비용과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위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회계장부는 기록되지 않고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거고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그래서 기회비용과 같은 말이고, 자, 매몰 원가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위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원가로서 과거의 위사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자, 뭐 건물 건설 비용이 있겠죠. 그쵸? 건물 건설한 거는 내가 말해서 어떤 공장을 지었어요. 내가 어떤 거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템이 좀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생산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었어도 이 공장은 이미 발생한 거죠. 그쵸? 이미 발생해서 위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팔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래서 메모한 건 이런 의미였고. 그래서 3번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가능 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피 가능한 원가는 위사결정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원가고, 회피 불가능 원가는 위사결정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회피할 수 없는 원가. 그래서 회피 불가능 원가는 매몰 원가랑 성격이 유사하다고 했었었죠. 자, 요거를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관련 수험서를 5만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원에 새로 구입하였다. 자, 그러면 이 5만원은 뭐죠?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내가 시험 공부하려고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내가 진로를 바꾸는 바람에 그 4만원이 추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5만원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위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무회계 분야로 바꾼다고 해서 이 위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원가냐면 매몰 원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밑에 했는데요. 자, 요거 표 외우셔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구분해놓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차례대로 써놓고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렇게 쓰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얘네들은 무슨 분류?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얘네들은 무슨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쵸?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고 간접 원가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묶어서 보다 얘는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직접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솔직히 이제 전자회계나 이런 데서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만 그냥 묶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 제조 간접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합쳐서 직접 재료비만 빼고 나머지를 가공 원가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거 자,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해당된다. 맞죠? 2번 매몰 원가는 아까 우리 봤죠? 위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3번 고정 원가는 조업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 맞습니다. 자, 4번 직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간접 원가. 추적이 가능하니까 직접 원가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제한 공급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단골 문제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 대금의 회수일이 아니라 보다 사용하는 시기, 즉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거래 유형별 수익인식, 요거는 부가세법
법상 제한 공급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탁 판매가 자주 나왔었고 얘가 자주 나왔었죠.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활에 인도하는 시점, 즉 상품권을 사용한 때예요. 그래서 상품권 발행 시 회계 처리는 부채를 두었다가 나중에 회수가 되게 되면 그때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외상대금 회수일이 아니라 사용하는 시기 또는 재활에 인도하는 시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자, 1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맞아요. 2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되고요. 3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요 지문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지문 중요합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얘도 자주 나오는 지문. 4번 면세제도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징성을 완화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이다. 자, 부가가치세의 역징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맞는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뭐냐면은 영세율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요거.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예요. 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영세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데요. 이 재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강원도에서도 만들고 경상도에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재료를 줘야지 내가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자, 근데 수출 대상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는 이유는 뭐다? 부가가치세는 뭐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출하면 어디에서 써요? 중국에서 쓰겠죠.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쓰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면 안 되겠죠. 왜? 한국에서도 부가세를 부과시키고 중국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면은 얘는 뭐다? 이중과세 원칙에서 어긋나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영세율이 소비주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있는 거고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위해서 국내에서도 매출할 경우에 뭘 발행해준다? LC 아니면 구매 확인서를 발행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영세율을 발급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끊기면 영세율.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완제품을 만드는 이 과정 중에 얘네들이 만드는 것들도 다 뭐다?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가 빵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완전한 면세 제도가 되는 거고요. 자, 면세의 경우는 반대로 내가 어떤 면세 제품을 만드는데 이 면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면세 제품을 만드는데 이 재료들이 과세 대상인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거를 내가 가공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과세 제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세 제도는 뭐냐면은 최종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 이때만 면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중간 과정에서는 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조? 죄송합니다. 제조가 아니고 무슨 제도? 불완전한 면세 제도예요. 면세 제도이긴 한데 과정에 과세가 있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고요. 자, 역진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현행 몇 퍼센트냐면 10%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건 이제 우리가 재정학의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부가세는 10%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자가 과자를 먹었을 때도 100원이죠? 1000원이라 해볼게요. 1000원이죠. 가난한 사람이 과자를 먹어도 1000원에 살 먹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세금은 몇 퍼센트 내요? 100원을 내서 총 우리가 1100원에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1100원에 구입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역진성은 무슨 얘기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세율을 이 재화의 공급 가격 이 가격에다가 매기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100원씩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적인 조세가 뭐냐면 부자한테는 많이 세금을 매기고 가난한 사람한테 적게 세금 매기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소득세가 있거든요. 그쵸? 얘는 누진세라 그러죠?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죠.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똑같은 세율을 부담을 해요. 얘네들을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면세제도 뭐냐면은 세율을, 이 부가세를 없애면은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뭐 누가 부자고 가난하든 간에 똑같이 세금 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까먹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15번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해서 5월자로 세금에서 발행한다. 얼마예요? 6월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고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죠. 그래서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기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들어가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신용카드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보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잔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게 정정하시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셔서 똑같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수정 후 잔액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받으러옴도 거래처 보시면서 수정 후 잔액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복리후생비 판에 계정의 대체 적요를 넣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자, 판관비에 복리후생비 가셔서 대체 적요에다가 요거 3번에다가 이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실기 2번입니다. 7월 8일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서 1차 중도금 3천만 원을 자기압 수표를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당좌 수표 같은 경우는 내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 타인이 발행하면 현금인데요. 자기압 수표는 뭐다? 현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간만에 자기압 수표가 나왔어요. 아마 조금 당황하셔서 당좌 예금을 하실 분들도 몇 분 계셨을 것 같은데, 자, 자기압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8일 차변에 뭐예요? 내가 공장 건물 신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셔야 돼요. 3천만 원, 대변에는 현금 3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7월 20일 공장 이전을 위해서 공장 건물의 3층을 수경산업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임차 보증금 어디 수경산업 5천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쳐주셔야 합니다. 자, 3번 7월 30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100주를 취득을 했는데요. 자,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취득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은 이 자기 주식이긴 하지만 이 자기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시장 거래 가격 즉 취득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25%를 5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전액이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및 자기 주식 처분 계절 손실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에 잔액은 없다. 그래서 원래는 요거를 다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잔액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돈이 입금됐으니까 돈이 입금된 거 부담이 쉽거든요. 차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100주에서 25% 처분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주식이 30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5주. 왜냐면은 내가 100주에 25%니까 25주 곱하기 취득가 12,000원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어요. 내가 30만 원에 산 거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자, 4번 8월 25일 당일연도 중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우리 아까 이론에도 나왔었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LG의 주식 1000주를 액면가 취득가니까 얘도 똑같이 취득권을 하시면 되겠고 50%를 처분하고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즉 방금 전 문제랑 똑같은데 계정만 다른 거예요. 그쵸? 근데 또 문제 친절하게 좋네요. 시세 차익을 위해서 모두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돈 들어온 거 얼마예요? 75만원, 그쵸? 자, 50%니까 500주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얼마다? 똑같이 500주에 1,000원 했으니까 얘는 50만원이 되겠고, 500주를 1,500원에 처분했으니까 얘는 75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익은 뭐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2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10월 19일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현금 50만원을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기부하고 지역주민센터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기부금이겠죠?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10월 31일 매출처 대원의 부도로 매상매출금 잔액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84,000원이었다. 얘도 똑같이 친절하게 문제에서 잔액을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고, 왜냐면 대손 처리가 되면은 부가세도 별도로 또 처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부가세 신고할 때 하셔도 되고 뭐 전표 처리할 때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부가세는 빼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10월 30일인데 우리가 원래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이렇게 처리해요. 원래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잔액이 없다고 했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 다음에 대손상각비를 없애줬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외상매출금 잔액을 없애주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충당금 잔액이 84,000원이 있으니까 얘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 부족한 건 뭐다?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생략된 분기를 넣어볼게요. 원래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대손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가 150만원이 있고 대손 충당금이 150만원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대손 충당금 150만원 설정돼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150만원이 된 거니까 대손 충당금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84,000원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대손 상각비 84,000원이 있었었고 대손 충당금이 똑같이 84,000원이 있었었는데 얘를 이렇게 없애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손 상각비는 150만원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로직이 되는 건데요. 잔액이 있으니까 잔액 없애주고 나머지 차액은 대손 상각비를 인식해 주시면 되고, 거꾸로 자, 만약에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60만원이다. 그러면 잔액이 충분하니까 그냥 대손 충당금만 150만원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가지고 얘 먼저 상계를 한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로 하면 되겠고, 부족하지 않으면 대손 상각비를 할 필요가 없고 얘를 다 전액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넘어가 볼게요. 8월 7일 비사업자인 김민영의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정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정수증 발급했으니까 22현과 현금과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출 얼마? 55만원. 그리고 부가세 5만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 부가세 포함이니까 50만원이네요. 자, 그래서 부가세 50만원. 제품 매출 50만원, 부가세 5만원, 그리고 현금 55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7일 주 인항에게 제품 비를 50개를 판매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주 인항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다. 그러니까 어음이 이렇게 친절하게 또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얘는 11과세 전자여, 전자세금 계산서니까요. 자, 그래서 8월 17일 매출이 얼마냐면 400만원, 부가세 40만원, 그리고 받으러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인왕한테 받으러음이 44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9월 26일 주 대전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기장치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수를 발행했고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아까 2번 볼까요? 자, 2번도 똑같이 어음인데 얘는 뭐예요? 상거래죠. 즉 내가 제품을 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회계처리 뭘로 했냐면 받은 어음으로 했는데, 자, 얘는 뭐예요? 내가 기계장치 매각한 거죠. 얘는 뭐다? 어음으로 발행해도 뭐다? 유형자산, 아이고 매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왜 자꾸 오타가 났지? 네,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전자세무서 발행했으니까 11과세 전자여로 하시면 되겠고, 자, 회계 처리는 항상 저처럼 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돈 받은 거부터 해요. 미수금 주대전 550만원, 그쵸? 그 다음에, 자, 부가세 예수금 5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 먼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기계장치 취득원가 넣어줘요. 2,5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줍니다. 2,100.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대가 안 맞으니까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10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검증은 어떻게 하냐면, 자, 장부가액 얼마예요? 2,500만원에서 샀는데 여태까지 상각이 2,100만원이 됐으니까 장부가액은 400만원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얼마에 팔았어요? 500만원에 팔았네?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다? 100만원의 처분이익이 생긴 거예요. 맞죠?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시면 완전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검증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 취득원가 입력하는 거, 감가상각 누계 입력하는 거를 숫자를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구하신 다음에 검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9월 30일 주 한국마트에서 도라지 배즙 선물 세트를 1세트당 55,000원에 10세트를 구입하여 영업부서에 매출거래처 선물하였다. 접대비죠. 그쵸? 전자세금계에서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네, 그래서 자, 얘는 불공이 되겠죠. 왜냐면 접대비니까요. 자, 그래서 얼마냐면 접대비판 얼마? 55,000원인데 부가세 별도에다가 10세트니까 55만원에다가 55,000원 또 더하니까 605,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나왔으니까 보통예금 605,0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5일 주 현대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을 하였고 비품이라고 주어졌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10만원은 11월 1일날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남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인데 지금 계약금을 줬으니까 선급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헷갈리시면은 쌤 이거 헷갈려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면 11월 1일날 분계를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분계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잠시만요. 얘도 또 뭐가 빠졌네. 있구나. 잠시만요. 네, 그래서 50일 과세 전자여로 하시면 되겠고 내가 산 거니까요. 그쵸? 11월 1일 날 보니까 선급금으로 차변이 있네요. 그럼 얘를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거를 없애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요. 노트북 계약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를 이제 선급금부터 대변에 없애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비품 얼마?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이니까 선급금 10만원을 제한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갑니다. 원재료 매입처의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나조경에서 축하환을 주문하여 배송하였다. 대금 30만원은 법인카드를 결제하였고 아래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자, 근데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부가세가 없네. 그쵸? 요거를 좀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크게 체크할 건 없고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카드 면세를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접대비 30만원, 미지급금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거 불공 아니에요. 왜냐면 접대비와 관련된 세액이니까 불공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불공은 뭐예요? 부가세가 있을 경우에 불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불공이 아니고 카드 면세, 신용카드를 했으니까 면세로 해야 되는데 카드 면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접대비로 계정 과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수정하는 거 해볼게요. 자, 7월 25일 날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 이미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30일 날 회계 처리 확인해서 7월 25일 날 잘못된 거 바꿔라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그래서 6월 30일자 회계 처리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미지급 세금을 처리했구나. 그쵸? 원래 이게 맞는 회계 처리죠. 회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는 회계 처리를 했는데 자, 7월 25일 거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세금과 공과 보통예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납부한 거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네요.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를 지어주시고 미지급 세금으로 계정 과목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이상이 없으니까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세금과 공과를 미지급 세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9월 4일 영업부서에서 주한국만테 지출한 복리후생비 5만원을 일반 간이 영수증이 아닌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 간이 영수증은 뭐예요? 일반 점포에 입력을 했겠죠. 현금 영수증은 뭐예요? 우리가 증빙을 넣어줘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점포예요. 이거 구분 가시나요? 다시 일반 간이 영수증은 일반 점포에 입력을 했을 거고 현금 영수증은 매입 매출 점포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반 점표를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점표를 새로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일반 점표에 9월 4일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9월 4일날 매입 매출 점표에 현금 과세로 해서 복리후생비, 부가세,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 5번 결산이죠. 자, 1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1,200만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우리 아까 이론에서 봤죠? 그 유동부채 더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장기 차입금 중에 일부가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가 되면 이렇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가 되면 유동성으로 대체한다. 그쵸. 그래서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기 차입금 부채를 죽여주시고 다시 유동성으로 부채를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외상매출금 계정에는 미국에 소재한 스타캠프에 대한 외화 외상매출금 44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외화 평가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을 거냐면은 우리가 매출할 때 수출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죠? 무슨 기준?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1,200원으로 회계 처리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기말해 보니까 이렇게 올랐네요. 1,250원으로. 자,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 내가 매출한 거니까 내가 받을 돈이 원래는 1,200원 곱하기 4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어떻게 됐어요? 1,250원 곱하기 4만 달러가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회사한테는 이익이죠. 받을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선적일의 장부가액은 4,800만 원이었을 거예요. 4만 달러에 1,200원이었으니까. 근데 기말에 5천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회사는 2,200만 원 더 받을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자, 외화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를 20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이 2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12월 30일 결산의 현재 재고 자산인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냥 기말 재고액만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기말 원재료 550만원 입력하고 기말 제공품 얼마냐면은 1,000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 1,570만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셔서 뭐 메시지 나면 예 계속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결산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입력하고 전표 추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 6번 조회 문제예요.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중에서 영세율 전자세금 견수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보면은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뭐 부가세에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고 메인 매출장에서 영세로 발행된 것만 조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 자, 조회 기간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하시면 되겠고 구분은 매출 그 중에서 10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하시면은 분기 두 개가 얼마냐면은 2,450만 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5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을 거래처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보였냐면은 거래처 원장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자, 기간 설정해 주시고 계정 과목 넣어 주시고 거래처는 엔터 하면
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래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잔액을 조회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전자가 답이긴 한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위에 있던 실기 문제에 대한 전표 입력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잔액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거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저는 관평정자가 제일 많이 나와서 관평정자를 했는데, 만약에 분개한 결과가 관평정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유통이 됐다 그러면은 답을 요를 체크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도 얘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분개한 결과를 가지고 조회한 거에 대해서는 맞는 정답으로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런 논란을 막고자 보통 다 관평정자가 답이 되도록 실기 문제들도 조절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관평정자가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자, 마지막 상반기 중 제조부의 전력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상반기니까 어디부터? 1월부터 6월까지 이고요. 계정별 원장에서 전력비를 조회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회하셔도 돼요. 제조원가 명세에서 전력비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1월부터 6월을 구분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 제조원가 명세에서 들어가서 전력비를 하게 되면 화면이 두 개가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캡처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1월에서 6월까지의 계정별 원장으로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계정별 원장에 1월부터 6월 31일까지 상반기니까,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전력비를 해서 하시게 되면 제일 적게 발생한 월가 금액이니까 얼마냐면은 제일 적게 발생한 월은 3월이고요. 금액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90회 전3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